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흉보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굴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이 뒤집힌 느낌이었는데 정작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전 남편이 아니라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이혼한 제가 아들 인생을 망쳤다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불행해져야 마음이 풀리는 듯한 태도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마냥 제 신세를 처량하게 여기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은 없었고 그렇다고 복직할 곳도 없었기에 선택했어요. 그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식당마저 전 시모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개업날부터 찾아와 소금을 뿌리고 욕을 퍼붓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어요. 망하라고 빌면서 정작 제가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끝까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제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가장 먼저 믿고 달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죠. 그날 전 시모는 저를 보며 마치 오래 기다린 결말이라도 된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제가 무너지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시모의 모든 오해와 저주가 한 번에 완전히 뒤집히는 또 하나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살아오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제게 집에서 살림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남편 내조하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에서 사는 분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말이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결혼 후에 일을 그만뒀어요. 물론 시모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하던 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습니다. 밤낮이 불규칙했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죠. 그렇다 보니 결혼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아이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임신이 될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임신한다고 해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남편과 꽤 진지하게 나눴어요. 남편은 아이를 가질 거라면 조금은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너무 버거운 건 사실이니까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의논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일이야 나중에 또 얼마든지 구하면 되니까요. 제 일은 특성상 자리가 많이 나서 언제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 낳은 다음에 천천히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강요로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준비를 위해서, 가정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늦추자는 판단이었죠. 저는 그 결정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고 당분간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식단을 신경 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몸을 관리하는 일상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쉬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한 내 몸을 돌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어요. 그때 저는 가정주부로 지내는 게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건강한 준비이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젠가 제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몬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는지 만족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한 얼굴을 보였고 늘 고정적으로 하는 말을 툭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집안일에 집중하고 남편 내조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에 힘써라. 알겠지? 그 말에는 은근한 기대와 기준이 함께 담겨 있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일을 관둔 게 아니었으니까요. 가정주부로 지내기는 했지만 살림과 내조에 더 신경 쓰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까지 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저 역시 스트레스 덜 받고자 일을 그만둔 건데 살림하면서 똑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관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눈치를 특별히 안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식단을 챙기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패턴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과도 노력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조급함이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며 조급하게 굴면 오히려 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계속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고 몸도 마음도 다 굳어버릴 수 있으니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일부러 웃으려고 노력했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다른 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부터 남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함께 살던 사람이라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하루는 어땠는지, 몸은 괜찮은지 자연스럽게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귀찮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집에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도 점점 소홀해졌어요.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피곤하다는 말, 회사 일이 많다는 말과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 만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임신이 하도 안 되니까 괜히 더 날카로워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임신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고 괜찮은 척 웃으면서도 혼자 있을 땐 괜히 눈물이 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마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자 우울함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가? 아이를 못 가져서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많이 지쳐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만큼은 아니지만 남편도 아이를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소식이 없으니까 김 빠져서 저렇게 걷도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노력하면 다시 회복될 줄 알았어요. 물론 제 마음도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더 노력한다면 남편도 다시 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척 웃으며 남편을 대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해서 뒤진 것도 아니었고 확인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 어쩌다가 우연히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에 스쳐 지나간 메시지 하나. 그 문장 하나로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동안의 무관심, 잦아진 외출, 차가워진 태도.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감정이 퍼져나갔어요. 아이를 준비하며 내려놓았던 일, 참아왔던 시간들, 혼자 삼켰던 불안과 초조함까지 모든 게 한순간의 의미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제 결혼 생활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미 한쪽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흔들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은 기분 탓도 제 예민함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결말도 이유를 묻고 설명을 듣는 과정도 이제는 모두 의미 없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이 여자는 누구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실랑이하면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제가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더는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내려놓으면 다 끝나는 문제였으니까요. 이미 제 결혼은 한쪽에서 끝난 상황인데 제가 매달리고 참아봐야 좋아질 게 뭐 있겠어요? 저만 더 고통받는 일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부터 정리했어요. 남편이 괘씸하고 미웠지만 분노를 앞세우지 않았고 눈물로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이상할 만큼 머릿속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할 마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어요. 의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혼을 내세울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변명할 여지도 우연이라 둘러댈 여지도 없는 명확한 불륜의 흔적들이더군요. 그걸 보는 동안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이혼할 결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증거를 제 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된 후라 차질 없이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며 눈치를 살피더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평소 같으면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갔을 텐데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기라도 했는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와 미리 출력해둔 증거 사진을 조용히 내밀었어요. 그걸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연히 당신 핸드폰을 봤는데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한테 온 메시지가 화면에 뜨더라. 그래서 알게 됐어. 그랬구나. 미안해. 당신 모르게 얼른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그래도 나 진짜 정리할 생각이었어. 진짜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내연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글쎄 저 모르게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나요? 저 모르게 바람 피워놓고 정리할 생각이었다? 어떤 여자가 그 말을 믿을까요? 정리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륜 상대를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담배 끊는 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흡연자분들 담배 끊는 게 쉽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독적이기 때문에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리하려고 했었다? 가당치도 않죠. 남편은 그동안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상대했는데 바람 피운 걸 들키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싹 바뀌어서는 자기 잘못을 해명하고자 했어요. 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죠.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다. 불륜 상대는 그냥 호기심으로 만난 거다. 이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말을 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그런다고 당신이 나 몰래 바람 피운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 긴 말할 거 없어. 이혼하자. 설명도 사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상처 입고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 둘의 신뢰 역시 산산조각 났고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을 지금 끝내는 게 제가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극복이라고요. 그날 밤 미련 없이 이 결혼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혼을 말로 꺼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아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로서 도덕성을 잃고 책임감 없이 배반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니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할 당시 우리는 반반씩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더 냈다, 누가 더 손해봤다 따질 여지 없이 정확하게 나누자고 했어요. 혼인기간이 짧아서 아파트는 제가 다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자료나 많이 받아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정 섞지 않고 법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그때부터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혼 정리되는 동안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는 미움도 분노도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선을 긋고자 한 말이었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는 뜻이었죠.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남편이 짐 싸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한 번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제 표정이 모든 말을 막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단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표정 앞에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이야기해봤자 먹힐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주눅든 얼굴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는 손이 계속 멈췄고 한숨만 반복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날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지만 제 마음만큼은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너진 결혼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틈도 없이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쌓여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게 마음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서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며 저는 이 일을 질질 끌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시모는 매섭게 저를 쳐다보고는 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쫓아내? 네가 뭔데? 집에서 밥만 충대는 게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짐 싸서 쫓아내?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태도였어요. 저는 잠시 시모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더 나를 세우며 말을 끊었어요. 이보다 중요한 건 또 뭐야? 하늘 같은 서방을 밤중에 쫓아냈는데! 이 집안 가장은 우리 아들이야!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시모는 제가 남편을 왜 쫓아냈는지 분명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저 본인 아들을 쫓아낸 게 괘씸한 듯 했습니다. 그다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또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짚으며 이야기하지 싶어서 한숨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쫓아냈는지, 왜 이혼하려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머님 아들이 왜 쫓겨났는지 말 안 했냐고,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하니까 시모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정말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 한번 피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호들갑이야?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긋난 모성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맹세코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한들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싸기만 한다고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어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호들갑 안 떠실 수 있냐고요. 남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한 번 피웠든 두 번 피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을 피운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칼로 사람을 한 번 찌르나 두 번 찌르나가 뭐가 다른데요? 찌른 건 똑같은 거잖아요? 남편은 우리 둘 사이의 신뢰를 깨트렸어요. 또 저를 기만하고 수도 없이 모욕했어요. 남편이 먼저 결혼을 부정하는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있을 수 있죠? 여자만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남자도 남편의 도리를 다해야죠. 어머님 아들은 그걸 저버렸고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시모는 잠시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바람 피운 아들 감싸는 엄마들의 전형적인 말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산다고, 남자란 동물은 살면서 한눈 팔고 그런다고, 한눈 한 번 안 팔고 사는 남자들이 없다고 했고, 시아버지도 젊었을 적에
여자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사과도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어요. 죄책감은 더더욱 없었고요. 아들의 외도는 실수로 덮을 일이고 며느리의 분노와 결정은 호들갑이 되는 집안이 바로 제 전 시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설 자리는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이혼할 명분 충분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끝까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바람 한번 피운 걸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셈이야?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뭔데 내 귀한 아들의 인생을 망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 피운 줄 알았을 겁니다.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도 아주 귀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시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고 나에게 어떠한 것도 원망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님 아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죠. 외도를 한 것도 가정을 깨뜨린 것도 전부 남편이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선택한 일을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저 제 귀한 인생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시모는 말이 막히자 다시 씩씩거리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지 않냐. 너만 참으면 해결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고 저는 그 모든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정리를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이만 돌아가시라고 말했고 현관문을 열어 시모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와 그 집안의 인연도 같이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긴 싸움도 질질 끄는 소송도 없었어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했고 공동으로 마련한 집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디어 제대로 숨이 쉬어졌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다시 나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모는 저를 질타했어요. 저 때문에 본인 아들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누가 남편의 인생을 망쳤는지요. 남편 본인이 저지른 잘못도 있지만 귀한 아들이라고 끝까지 감싸게만 했던 시모도 망치는데 한몫 거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 인생은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시작됐어요. 이혼을 끝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를 챙길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시모의 잔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었죠. 그저 여유롭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 시간은 상처를 덮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슬 직장을 알아볼까 고민하던 중 자연스럽게 과거와 다시 연결됐어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유독 저를 잘 챙겨주던 선배와는 퇴사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제 생각이 났다면서 다시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익숙한 직장이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쉬는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이지만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가 마음에 걸려서 확실한 답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장 돈이 급한 상황도 아니라서 위자료를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마냥 넣어두기보다는 그 돈을 나의 미래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두면 이혼의 흔적으로만 남아있겠지만 그 돈을 사용하면 더 이상 위자료가 아니게 되니까요. 저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를 위해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작게나마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가게를 하나 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과거를 증명하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저를 키우는 투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죠.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은근히 소질이 있었어요. 누가 뭘 좋아할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어떤 분위기에 지갑을 여는지 자연스럽게 보이는 편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직장에 다닐 때도 기획이나 홍보 쪽 일이 유독 잘 맞았어요. 거기에 어릴 때부터 음식 만드는 걸 재미있어 했기에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망설임 없이 음식 쪽으로 떠올렸습니다. 제 능력껏 잘 마케팅하면 반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메뉴보다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무리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음식점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타깃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겨냥해 메뉴를 하나하나 개발했죠. 너무 비싸지도 너무 흔하지도 않게 한 번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라 생각나서 다시 찾게 되는 맛을 목표로 했어요. 가게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테이블 몇 개, 주방도 아담하게요. 제가 꿈꿨던 모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메뉴판 문구 하나, 가게 조명 하나까지 전부 제 손으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가게였죠. 문을 열던 날 가게 간판을 바라보면서 혼자 잠시 서 있었어요. 진짜 내 가게가 생겼다는 게 실감나기도 했고 앞으로 잘 해야겠다고 나름 결심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개업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응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 문을 열고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만든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SNS에도 사진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동네 단골도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좋기도 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보람됐어요.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을 깨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전 시모였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다른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습관처럼 반갑게 인사하려다가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좋게 끝낸 사이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전시모가 떡하니 서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버버거렸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조용히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가게 바닥과 테이블, 심지어 저한테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뿌려대는 통에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 쪽으로까지 튀었어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장 그만하시라고 말하며 말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말을 시작으로 더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아들 돈을 제가 다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가게를 차리냐고, 이 가게도 자신의 아들 돈으로 차린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여기 사장은 아주 나쁜 년이라고, 멀쩡한 남편 등쳐먹고 이혼해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분은 아이를 감싸안고 얼른 나갔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도 시모는 가게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듯 나갔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그 후에도 시모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후에도 시모는 몇 번이나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떤 날은 가게 앞에 소변을 잔뜩 뿌리고 갔고 또 어떤 날은 유리창까지 깨뜨리고 도망쳤어요.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도 큰 민폐였고요. 그래서 그간 시모가 버린 모든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번 전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짜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 돈이 궁한 상황이 아니어서 합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제발 합의해달라고 찾아와서 하도 애원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줬어요. 안 그러면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굴까 봐요. 대신에 시모에게 두 번 다시 제 가게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몇 번 법의 맛을 보고 나서야 시모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절대 합의 같은 건 없다고 제가 못을 박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시모가 다른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긴장까지 하게 됐죠. 다행히 그 이후로 전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어디선가 우리 가게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들리기 좋게는 아니었죠. 이혼해서 남자 돈 뜯어 가게 차렸다는 둥, 얼마 못 가 망할 거라는 둥, 온갖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소문이 도는 와중에도 장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전시모의 계략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년 후 손님은 계속 늘었고 매출은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맛은 변함없었고 서비스도 그대로였고 단골들은 소문보다 직접 경험을 믿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매출 정산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전처럼 돈 때문에 눈치 보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가게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피크타임 때는 대기 손님도 생기고 자리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았겠다. 이참에 가게를 넓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기존 가게 옆에 있는 가게까지 계약해서 확장할까도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보다 더 눈에 띄고 접근성도 좋은 곳으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작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통째로 사서 음식점으로 운영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구조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확장성도 있었어요. 고민 끝에 과감하게 결정했고 계약도 문제없이 마쳤죠. 이전 준비를 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가게 앞에 안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크게 폐업이라고 적었어요. 사실 진짜 폐업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홍보하려고 폐업이라고 적어놨어요. 기존 영업점을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그 아래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폐업이라는 큰 글자가 보이면 뭐지 싶어서 보게 되잖아요. 거기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단골도 많으니까 갑자기 무슨 폐업이지 하면서 관심 가질 게 뻔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도 기존 손님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밑에 적힌 이전 안내까지 읽게 되면 이건 오히려 제대로 된 홍보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둔 채로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현수막 하나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은 제가 이 가게에서 하는 마지막 영업날이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재료 하나, 불 조절 하나까지 괜히 더 꼼꼼해지더라고요. 처음 이곳에서 부푼 꿈을 안고 문을 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다녀간 게 생각났고 또 제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주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문득문득 이 가게 구석구석을 눈에 담게 되더라고요. 저 작은 테이블에서 처음 손님이 웃어주던 순간, 주방 한켠에서 혼자 울컥했던 날들. 생각해보면 참 많이 버텼고 참 많이 일했어요. 그래서인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면서도 나 자신이 조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건물까지 사고 가게를 더 확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흐뭇하면서도 정이 들어버린 가게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고개를 드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닌 전시모였습니다. 몇 년 전 그 난리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지? 몇 년 만에 왜 또 찾아온 거지? 무슨 일을 벌이려고 왔나 싶어서 경계부터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지만 속으로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곳에서의 마지막 장식을 시모 때문에 망치게 생겼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행패는커녕 환한 얼굴로 한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웃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너무도 잘됐다며 연신 말을 건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왜 이러지? 미쳤나? 진짜 정신줄을 놓은 건가? 치매라도 걸린 건가 싶은 별의별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갔어요. 그런데 곧이어 전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서야 왜 축하한다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주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난 네가 결국 망할 줄 알았어.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눈이 저절로 커졌어요. 망하다뇨. 누가 망했다는 거냐고 되묻자 전시모는 가짜는 표정을 지으며 가게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앞에 폐업이라고 떡하니 붙여놓고 뭘 모르는 척 하냐고, 자기 앞에서 있는 척 강한 척 할 것 없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며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게 심보를 곱게 썼어야지. 멀쩡한 우리 아들 이온나무로 만들어 놓고 돈까지 모조리 빼앗아서 차린 가게인데 잘 될 리가 있어? 나는 가게 차릴 때부터 알아봤다.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쓰니까 결국 이 꼴이 나는 거야. 전시모는 제가 정말 망한 줄 알고 속이 후련하다는 듯 기쁘게 웃으면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고 있었는데 몇 년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서야 폐업하는 거냐고, 가게 망해서 폐업하는 사람들 보면 파산이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겠냐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시몬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우리 아들이 고통받은 만큼 너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래서 왔구나. 오늘이 시모에게는 잔칫날과도 같은 날이구나 생각하며 무척이나 고소해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입을 틀어막아도 웃음이 새어나왔고 어깨까지 들썩거렸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는지, 왜 축하한다고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시몬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고 그냥 상황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제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시모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표정이 얘가 왜 이러지 하는 당황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한참 웃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아직 웃음기가 남은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현수막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제 말에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아무래도 현수막부터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며 이게 갑자기 웃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야 되냐고 했어요.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마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현수막을 떼도 상관없겠지 싶어서 직접 보여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가게 밖으로 나가 가게 정면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시모 앞에 현수막을 펼쳤어요. 위에 폐업이라고 크게 적혀있는 글자 밑에 작은 글씨 읽어보세요. 시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현수막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여전히 비웃는 얼굴이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입은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저 망한 거 아니라는 거. 이게 다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 덕분이에요.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건물까지 샀잖아요? 건물을 샀다고? 네가? 네, 아예 사버렸어요. 앞으로는 제 건물에서 장사할 거예요. 그제야 시모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끝까지 미소를 지우지 않았어요.
현수막 내용을 제대로 읽은 시몬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아까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폐업했다고 비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몬은 분을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억울하다느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느니 세상이 잘못됐다느니 하면서 가게 안에서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하신 말 기억 안 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뿌린 대로 됐네요? 처음 아까 한 말 기억 안 나냐고 말하니 시몬은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박자 쉬고 얄밉게 웃으며 말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 결과라고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그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시몬은 그동안 욕을 중얼거리며 버텼지만 결국 제 손짓에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몬은 제 가게 근처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두 번 다시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전히 장사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도 이혼도 시모와의 악연도 이제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인생을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